안녕하십니까. IT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앱등이가 아닌 척하며 갤럭시를 주로 쓰고 있지만 항상 새로 나오는 애플 제품은 다 사는 울트라 앱등이입니다. 네, 어젯밤에 아이폰 14 시리즈의 애플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죠. 게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어러블인 이어폰과 시계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써야 할 돈이 3배로 늘어나 버렸는데요. 가볍게 훑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훑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제품들의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인치의 딱 적당한 사이즈의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사람들은 아이폰 14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품액은 진짜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고, 제가 의외로 아이폰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정말 빠른 프로세서도 있지만 저 평면 디스플레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아이폰 13 미니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14 시리즈군에서는 미니가 단종되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성능을 내는 미니 핸드폰은 이제 현재로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 프로를 구입하지만 13 미니는 방출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쨌든 6.7인치의 크기와 무거운 무게의 맥스 프로는 필요가 없는데 120Hz의 부드러운 주사율의 화면과 3배 광학 줌 카메라는 영상 촬영할 때랑 생활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프로로 갈 것 같군요. 현재 주력 폰으로 쓰고 있는 갤럭시 S22 울트라, 이 폰을 메인 폰으로 쓰는 이유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항상 신제품으로 바꾸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메라 때문입니다. 무겁다 하면서도 S22 울트라를 고집하는 이유는 카메라와 펜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아이폰 13 미니를 쓰면서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스틸 사진은 이미지 센서가 더 큰 갤럭시 S22 울트라가 훨씬 낫더라고요. 망원 10배 줌도 촬영할 수 있고요. 물론 프로세서의 성능이나 소프트웨어적 실시간 처리가 빨라야 하는 아이폰 쪽이 영상 쪽에서는 압도적인 우세함을 갖고 있어서 저는 광학기기로서, 영상기기로서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하고 실질적인 폰으로서의 사용과 스틸 사진 촬영용은 S22 울트라로 쓰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데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한다? 무려 155만 원을 겨우 영상 찍는데 지출을 한다고? 그냥 카메라를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은 영상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활용도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상업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도 충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먼저 시네마틱 모드에서 4K, 4K 30프레임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13 미니에서는 FHD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14 프로에서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훨씬 퀄리티 있어빌리티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14 프로에서 4나노의 A16, A16 바이오닉 칩셋으로 변경되면서 더더욱 빠른 처리 속도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4K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M1을 넣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액션캠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흔들림을 엄청나게 보정해서 마치 액션캠으로 영상을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관건은 얼마나 영상을 크롭을 해서 촬영이 가능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EIS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크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크롭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쓰임새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원래도 애플 아이폰 12 때부터 들어간 센서 시프트의 OIS 물리적 손떨방 덕분에 넘사벽의 손떨방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적 EIS까지 추가되어 들어갔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이번에 OIS는 2세대의 센서 시프트 기능이라 흔들림의 보정 기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저처럼 움직임이 많은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매우 필요한 기능이라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포토닉 엔진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레티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노치 등등의 애플만의 네이밍 센스가 재미있는 업그레이드 같아요. 제가 항상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사진 화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절대적인 이미지 센서의 크기, 바로 아이폰들의 판형이 작은 이유였는데, 이번 14에서는 이미지 센서가 물리적으로 무려 65%나 커지면서 이미지 표현 등이 매우 섬세해지고 어두운 영역을 커버하는 부분도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고 합니다. 메인 카메라가 특히 좋아졌는데요. 쿼드 픽셀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뭐 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화소가 한 픽셀 하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찍을 수 있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뭐 애플이니까 잘 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각은 기존의 26mm의 f1.5 조리개 값의 렌즈에서 이번 14 시리즈 9에서는 24mm의 넓은 화각과 f1.78의 살짝 어두워진 렌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65%나 커진 이미지 센서 덕에 사실상 조리개 값은 뭐 차이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센서가 커짐으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밝게 찍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애플이 발표한 바로는 어두운 저조도 상황에서의 이미지 화질 개선이 무려 2.5배라고 하니 기대해도 되겠죠? 물론 애플의 말로만 감성스러운 단어로 뭉갰던 적이 많아서 좀 실질적으로 놀라울 만한 이미지를 찍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이번 카메라에서 향상된 부분 중 하나가 화각이 4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작에서는 0.5배 울트라 와이드 기본 카메라의 1배 줌, 그리고 광학 3배 줌 카메라의 3개 화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5배, 1배, 2배, 3배의 4개의 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렌즈는 3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4800만 화소의 큰 픽셀들을 크롭하여 마치 크롭 바디에서 자연스럽게 줌이 되는 것처럼 2배 줌의 이미지를 화소의 열화 없이 찍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풀프레임 카메라의 환산 화각을 크롭 바디에서 소니의 경우엔 1.5배, 캐논의 경우엔 1.6배의 크롭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 기술을 활용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말 화질의 열화가 없을지 진짜 2배의 광학줌처럼 좋은 이미지를 찍어낼 수 있을런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1배 줌과 3배 줌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줌으로 만든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추후에 폰을 받아본 다음에 카메라 관련으로만 집중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의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노치가 사라지고 대신에 예전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 쓰여졌던 알약 같은 길다란 펀치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홀이 그냥 검정색 라인이 아니에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름에, 또 애플이 이름을 지어 넣었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과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연동을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이 기능이 상당히 재밌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뚫어놓은 이 펀치홀을 갖다가 기능적인 요소와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섞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눈으로든 기능적으로든 재미있더라고요. 펀치홀 부분의 영역이 커지면서 통화도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애니메이션 요소도 넣고요. 페이스 아이디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등 여러 요소들로 재미있게 꾸몄다는 게 상당히 센스가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애플 놈들이 창의적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별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별게 아닌 걸 매우 별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바로 감성의 기술이죠. 저 부분을 마치 터치하고 원래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검정 이미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저 부분이 얼마나 티가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도 정말 밝아졌는데 무려 2000니트의 밝기라고 하네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S22 울트라가 약 1700니트 정도라고 하던데 제 폰보다는 좀 더 밝아져서 낮에 쓰기에 더더욱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밝아진 것도 밝아졌는데 갤럭시의 AOD, 그러니까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어요. 갤럭시에서는 S6였나 S7인가 부터 들어가지 않았나요? 상시 화면에 시계 등을 띄워주는 기능을 이제는 애플에서도 넣어놨더라고요. 게다가 약간 어두워지는 전체 화면을 넣어놔서 상시 사진 등을 띄워놓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위성 안테나 시스템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SOS가 되는 자이로 센서를 통한 충돌 감지 기능 등의 추가라든지 여러 추가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이폰을 앞서 말씀드렸던 광학기기로서, 영상기기로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구입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뀐 카메라가 가장 기대가 돼요. 빨리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선배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이나 무게, 사용성,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아이폰 14와 플러스 등은 추후에 출시된 이후에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걸로 리뷰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를 너무 잘 만들어 놔서 과연 일반 모델을 구입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전 무조건 프로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던데 어쨌든 사야죠.
제가 이번에 갤럭시 워치 5 프로를 구입하면서 갤럭시 안드로이드 웨어러블이 애플워치만큼만 빨라졌으면 이러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존과 같은 AP와 램이라서 조금 아쉬웠었죠.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입하고 싶은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울트라라고 들어가니까 되게 정감가요.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다른 애플워치들보다 훨씬 큰 49mm의 크기, 그런데 거기다가 평면 디스플레이에 티타늄 바디 등 멋진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시간 정도를 쓸 수 있는 큼지막한 배터리와 저전력 모드를 이용하면 무려 60시간을 쓸 수 있는 등 꽤 괜찮은 배터리 러닝 타임도 보여주고 있어 이번에 나온 워치 5 프로와 직선상의 배터리 타임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능은 애플워치가 넘사벽이겠지만요. 더불어 터프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남성스러운 크기와 모습, 쓰임새의 애플워치 울트라가 확 땡기더라고요. 특히 저 티타늄 바디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티타늄 바디가 내구성도 좋지만 굉장히 가벼워서 저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도 무게 자체는 무겁지가 않아요. 스테인리스 모델들보다도 훨씬 가벼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른 사과 시계들과는 달리 바디 왼쪽에 오렌지 색상의 버튼이 따로 추가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가기처럼 꺼내 쓸 수 있게 만든 쇼컷 버튼이라고 합니다. 탐험을 하다가 혹은 물속에서 혹은 추운 곳에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을 때 언제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버튼이라 쓰임새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속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 부분을 빼놓지 못하겠네요. 무려 수심 40m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놔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55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니 스키장에서도 뜨거운 사우나에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사우나에는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깊은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115만원에 출시를 하는 데다가 셀룰러 모델로만 출시가 돼서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가 바로 내년에 애플워치 울트라 2가 나와버리면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막상 사려니 걱정이 좀 먼저 듭니다. 만약 제가 메인폰을 아이폰으로 썼다면 주저없이 샀을 텐데 저는 영상기기, 광학기기로서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저 모든 애플워치의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없을 거거든요. 이번엔 뭐 체온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 갤럭시 워치 5 프로에서도 온도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뭔가 담합을 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고 아무튼 이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할 제품은 에어팟 프로 2입니다. 저도 1세대를 현재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모델이고 노이즈 캔슬링 능력 역시 출중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음질도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세대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노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H2 칩셋이 탑재가 되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그 H2 칩셋이 뭔지 전 잘 모릅니다. 칩이 바뀌었다고 뭐가 좋아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칩 덕분에 사운드와 노캔 기능이 좋아졌대요. 좋아졌다니까 좋아졌겠죠.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말고 콩나물 대를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나 포스터치 컨트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노캔을 껐다 켰다 재생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이 기능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은 케이스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케이스를 잃어버릴 확률을 줄여주었고 미약하지만 소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스트랩을 끼울 수 있는 끈 통로를 만들어 놓아서 스트랩을 끼울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했던 부분이라 앞으로 나올 에어팟 프로 2용 케이스에서 저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애초에 삭제를 하던지 해야겠군요. 가격은 36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비싸긴 한데요. 저 가격대에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는 에어팟 프로 시리즈라 역시 이번에도 엄청나게 팔려나갈 제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애플 주식을 좀 더 사놔야 되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에 새 제품을 구입할 예정인데 저 새 기기의 가격만 해도 300만원을 훌쩍 넘어요. 아이폰만 해도요 155만원에 시작을 하지만 256기가는 170만원, 512기가는 무려 200만원입니다 1테라는 무려 230만원이고요 IT 테크 유튜버 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IT 테크 유튜버들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제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및 차량 및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